Ask Professor 차 17번째 시간인데 우리 지금 4차원 벡터를 하고 있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물리량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뉴턴이 시작한 물리학의 특징이 바로 뭐였냐면 무엇입니까? 수학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수학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했습니까? 바로 물리량이죠. 그래서 물리량들 사이의 관계를 수학의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물리량은 바로 자연현상을 설명할 때 그 일부인데 여기에 지금 여기 대포를 쐈다고 하면 그 대포한테 우리 무엇을 적용하냐면 유명한 뉴턴의 운동법칙 적용하죠. 이 뉴턴의 운동법칙에 들어있는 F, M, A 이런 것들이 물리량이고 이 물리량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이게 지금 숫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좌변의 숫자와 우변의 숫자가 같다 이런 것이죠. 이런 걸 이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물리량을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다 똑같은 물리량이 아닙니다. 물리량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연현상 중에 일부를 숫자로 대표하는 것인데 그 물리량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스칼라 그리고 벡터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러면 스칼라는 뭐였습니까? 우리 이거 다 공부하는 것입니다. 저 2강에서 하는 것이에요. 네. 스칼라는 우리가 흔히 고등학교에서 크기를 갖는 물리량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 물리량이 무엇이 중요했냐면 숫자를 가지고 대표하는 게 중요했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성질이 필요하냐면 물리량을 나눴다면 그 숫자를 어떻게 정해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관건이죠. 그래서 스칼라라고 하는 것은 숫자 하나로 대표되는 물리량이다 이렇게 정의하면 좋겠어요. 벡터는 뭐냐? 그럼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이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방향이 있으면 벡터인가 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스칼라와는 다르게 3차원에서 대표되는 벡터는 3개의 숫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칼라와 벡터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있는데 우리 고등학교 때는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스칼라는 크기를 갖고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갖는 거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는데 그것이 이해하기가 쉬워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대학교에 들어와서 우리 차 교수의 인하대 물리에서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물리량은 자연현상의 일부를 숫자로 대표하는 것이고 그 숫자가 몇 개냐에 따라서 스칼라는 단 하나만의 숫자로 대표가 되고 벡터는 차원에 따라서 다르죠. 1차원에서는 1개의 숫자, 2차원에서는 2개의 숫자, 3차원에서는 3개의 숫자, 만약에 4차원이 있다면 4차원에서는 4개의 숫자 이렇게 대표되는 것을 벡터라고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도 초보적인 정의고 좀 더 전문가적인 정의로 한다면 스칼라와 벡터를 어떻게 나누냐면 좌표축을 회전했을 때 그 숫자가 변하지 않으면 그러면 스칼라 이고 기준계의 좌표축을 회전했을 때 변하는데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다 위치 벡터처럼 모든 벡터는 다 똑같은 방법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 좌표축을 회전했을 때 위치 벡터의 성분이 어떻게 바뀌는가 배웠죠? 다른 벡터들도 모두 다 똑같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계수가 여기 위치 벡터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어떤 벡터 F라는 벡터에서도 그 성분들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또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위치 벡터의 성분과 똑같이 바뀐다. 그런 것을 벡터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스칼라 벡터를 전문가들은 이렇게 그 기준계의 좌표축 회전에 대해서 정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런 거 배웠죠? 자연 법칙 가지고 계산을 하려면 맨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기준계를 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계산을 한다는 뜻은 숫자로 표시한다는 것인데 숫자로 표시할 때 저기 물체가 날아가고 있으면 저기 날아간다 이러면 숫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계를 정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좌표축의 원점을 정하고 그 다음에 좌표축의 방향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준계를 정할 때 기준계를 정해서 어떤 결과를 얻는데 우리 기준계는 한 가지만 정하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정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기준계 정한 걸 바꾸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같아야 되겠습니까? 달라야 되겠습니까? 기준계는 단지 우리가 계산을 하려고 정하는 것인데 계산하려고 정한 것 때문에 결과가 다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결과가 반드시 같아야지 된다. 그래서 좌표축을 회전하더라도 결과는 또는 우리 결론은 똑같은 결론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스칼라와 벡터를 구분하는데 좌표축을 회전하더라도 숫자가 안 바뀌면 따로 구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것을 스칼라다 이렇게 부르고, 좌표축을 회전하는데 숫자가 바뀐다. 성분들의 숫자가 바뀐다. 바뀔 때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기준계를 다른 걸로 회전해서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려면 그때 여러 가지 벡터의 양들이 바뀐다고 할 때 다 똑같은 방법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바로 그래서 먼저 자연법칙이 여러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각 항들이 하나가 스칼라면 모조리 다 스칼라가 되겠습니다. 스칼라인 항도 있고 벡터인 항도 있고 그러면 곤란하죠. 왜냐하면 좌표가 회전했을 때 어떤 항은 안 바뀌는데 어떤 항은 바뀌고 하면 결과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항들이 다 똑같이 스칼라면 스칼라, 벡터면 벡터이어야 되고, 또 하나 뭐냐면 같은 벡터라도 또는 같은 스칼라라도 회전하는데 성질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스칼라와 벡터가 바로 회전축을 회전하는 것의 성질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기준계를 바꿀 때 자연법칙이 표현되는 거에 대해서 좌표축 회전뿐 아니라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어떤 기준계가 있으면 그 기준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기준계가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 무엇을 이용했냐면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를 이용했습니다. 자,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가 아주 중요하게 대두된 이유는 뭐냐면, 갈릴레이가 나오기 그 전 17세기 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주 중심에 지구가 딱 있어가지고 모든 게 지구가 기준이기 때문에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도 지구에 대해서 움직이는 속도, 이게 물체들의 진짜 속도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17세기가 되면서 그런 절대적인 기준계가 없어졌죠. 그래서 어떤 기준계든지 그 기준계가 바로 다른 기준계하고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계든지 그 기준계에서 측정한 속도와 진짜 속도고, 단 속도를 얘기해 줄 때는 어떤 기준계에서 측정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줘야 되겠죠. 근데 자연법칙이 속도에 의해서도 표현된다면, 또는 속도나 가속도 이런 거에서 표현된다면, 이게 어떤 기준계냐에 따라서 서로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면, 상대적으로 움직이면 그 속도에 따라서 자연법칙이 다 다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준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셈이 되지요. 그래서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아야지 되겠다. 그래서 기준계를 정했는데 기준계가 서로 상대적으로 움직이더라도 그 결과가 다 같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가 왜 성립하는가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죠. 바로 자연의 기본 법칙은 뉴턴의 운동법칙인데, 이 뉴턴의 운동법칙이 서로 상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기준계 사이의 좌표 관계가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갈릴레이 변환이었죠. 갈릴레이 변환을 하더라도 이 FMA 형태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갈릴레이 변환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서로 등속도로 움직이더라도 이 자연법칙이 똑같은 형태가 돼야 됐구나 라는 걸 알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좌표축 회전,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거, 이 두 개가 모두 다 어떻습니까? 자연법칙이 좌표축을 회전하더라도 형태가 같아야지 되고, 상대적으로 등속도 운동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그 결과가 같아야 되죠. 그래서 자연법칙은 이렇게 좌표축을 회전하더라도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등속도 운동하더라도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았는데, 이 두 개가 무슨 유사점이 있겠습니까? 이게 왜 같은 법칙을 적용해야지 되겠습니까? 좌표가 회전하고 상대적으로 움직인다는 거하고 이게 뭔가 연관이 있나 없나 좀 궁금하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게 바로 뭐냐면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대적으로 등속도 운동하는데 우리 어떻게 해서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상대적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것을 기술할 때 우리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 이것은 역학법칙이 이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갈릴레이 변환을 했더니 뉴턴의 운동법칙은 형태를 그대로 유지했는데 전자기 법칙은 형태를 유지하지 않았죠. 이게 이제 문제였죠. 그래서 갈릴레이 변환으로 이제 그 뉴턴의 역학법칙이
형태를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했지만 이게 다른데 전자기에서는 문제가 있었죠. 이걸 무엇으로 해결했습니까? 로렌츠 변환으로 해결했죠. 그리고 결국 안 게 뭐예요? 갈릴레이 변환은 근사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갈릴레이 변환을 로렌츠 변환으로 이렇게 수정해서 일반화함으로써 문제를 다 해결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로렌츠 변환이 바로 무엇이라는 거 우리가 알았습니까? 이 로렌츠 변환은 바로 서로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두 기중계에 대한 변환이었는데 우리 이것이 무엇과 같은 것이었냐면 사실은 시간이 3차원 공간에 하나 추가한 네 번째 축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갈릴레이 변환이 무엇과 똑같다는 걸 알았습니까? 시간과 공간 축이 회전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로렌츠 변환이 똑같은 로렌츠 변환인데 이렇게 바꿨었습니다. 바꿨었더니 이게 공간에서의 좌표축 회전과 똑같은 형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로렌츠 변환이 바로 4차원 시공간에서 시간축과 공간축을 회전하는 것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알게 됐습니다. 과연 아까 질문을 했었죠. 우리 좌표축 회전하는 거하고 상대적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거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 알았죠.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4차원 시공간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시간축과 공간축 사이의 회전, 이게 바로 시간축과 공간축의 회전이 로렌츠 변환이고, 그래서 좌표축 회전과 시간축과 공간축 회전은 아주 비슷한 거죠. 축 4개 중에서 지금 X, Y, Z 중에서 저 좌표축 회전은 Z축을 중심으로 돌린 거, XY가 이렇게 돌아간 거죠. XY 돌아가는 대신에 XT 돌아가는 것이 로렌츠 변환이었죠. 뭐 YT도 돌아갈 수가 있겠죠. 또 YZ도 돌아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의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4차원 시공간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물리량들은 이제 4차원 벡터로 표현된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우리 무엇을 이제 깨닫게 됐냐면, 우리 처음에 상대성 이론 나올 때 문제가 뭐였냐면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이 두 가지였죠. 그래서 왜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가 전자기 법칙에서는 성립하지 않을까? 우리 상대성 원리가 성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속도란 절대 속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것 때문이었죠. 근데 속도란 절대 속도가 없다라고 해서 나오는 그 기중계에 따라서 기중계가 서로 등속도 운동하더라도 이게 자연 법칙이 바뀌면 안 된다는 게 왜 구태여 역학 법칙에만 적용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렇지 않고 이것은 모든 자연 법칙에 다 성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죠. 그래서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는 상대적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두 기중계에서 역학 법칙에만 적용했던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적용하는 게 갈릴레이 변환으로 증명이 됐다라고 한다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는 바로 무엇입니까? 상대적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기중계에서 모든 자연 법칙이 전부 다 똑같은 형태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로렌츠 변환으로 증명이 됐는데 이게 바로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까? 4차원 벡터가 4차원 시공간에서 시간축과 공간축이 회전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법칙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만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모든 자연법칙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만족해야 된다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슨 뜻이었냐면, 특수 상대성 이론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을 알게 됐는데, 모든 자연 법칙은 특수 상대성 이론에 부합해야 된다. 특수 상대성 이론이 우리한테 알게 해준 게 무엇입니까? 시간과 공간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4차원 시공간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해준 것이죠. 이 4차원 시공간에 살고 있다는 이 점 때문에 우리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성립한 게 된데, 그 말이 다시 말하면 뭐냐면 모든 이론들은, 모든 자연 법칙은 이 특수상대성 이론에 부합해야 된다. 특수상대성 이론이 바로 시간과 공간을 제대로 알게 해준 것이죠. 이 말은 무엇과 똑같으냐면 자연 법칙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만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그것은 어쩌면 성립하는 겁니까? 자연 법칙은 로렌츠 변환 안에서 바뀌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전에 역학 법칙은 갈릴레이 변환 아래서 바뀌지 않았는데 그건 왜 그랬습니까?
근사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자연법칙이 로렌츠 변환 아래서 바뀌지 않는데, 로렌츠 변환 아래서 바뀌지 않는 게 바로 뭡니까? 시간축과 공간축을 회전했을 때 4차원 벡터처럼 4차원의 위치 4차원 벡터처럼 변환하면 마치 모든 벡터들은 위치 벡터처럼 변환하는 것처럼 우리 4차원 시공간에서는 4차원 위치 벡터처럼 변환하면, 그러면 그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만족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로렌츠 변환을 만족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에 부합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상대성 원리가 만족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따져볼 게 아니라 그 자연법칙이 4차원 벡터 또는 4차원 스칼라라고 표현되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차원 공간에서 자연법칙을 제대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여러 항들이 있으면 각 항들이 전부 다 스칼라, 한 항이 스칼라면 나머지가 다 스칼라, 한 항이 벡터면 나머지가 다 벡터라고 그랬죠. 이제 4차원 시공간에서도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오고, 모든 자연법칙은 한 항이 4차원 스칼라면 다른 항들도 모두 4차원 스칼라야 됩니다. 한 항이 4차원 벡터면 다른 항들도 전부 4차원 벡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자연법칙을 딱 보고서 그것이 그렇게 돼 있으면 특수상대성 이론에 부합되고 제대로 된 자연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배운, 바로 지난 시간에 배운 4차원 벡터와 4차원 스칼라가 어땠냐면, 자연법칙은 4차원 벡터와 4차원 스칼라만으로 이제 되는데, 그러면 특상대성 이론에 부합된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만족한다는 것도 알고, 로렌츠 변환을 하더라도 형태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까지 다 아니까 이제 이런 거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이 식을 딱 보고 이게 4차원 스칼라 또는 4차원 벡터로 옳게 표현되어 있는지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는 용어도 따로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코바리언트와 인베리언트인데, 코바리언트는 우리가 뭐라고 번역하냐면 공변이라고 번역하고, 인베리언트는 불변이다라고 번역합니다. 자, 공변은 어떤 뜻이냐면 상대적으로 등속 운동하는 서로 다른 기준계에서 자연법칙이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자연법칙이 코바리언트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코바리언트한지는 어떻게 알아요? 자연법칙에 나오는 항들이 4차원 스칼라인지 4차원 벡터만으로 되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 다른 거 뭐 로렌츠 변환 막 이렇게 안 해봐도 다 안다. 이게 딱 보면 우리가 3차원에서 어땠습니까? 각 항들이 전부 다 스칼라면 됐어요. 각 항들이 전부 다 벡터면 됐죠. 그것처럼 각 항들이 전부 4차원 스칼라면 됐습니다. 각 항들이 전부 4차원 벡터면 로렌츠 변환을 하더라도, 또는 서로 상대적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더라도 그 시기의 형태가, 자연법칙의 형태가 안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확신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만 표현되면 특수상대성 이론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베리언트는 뭐냐면, 좌표계가, 서로 다른 좌표계가, 어떤 한 좌표계가 있고 다른 좌표계가 등속도 운동하면 이 어떤 물리량이, 공변은, 코바리언트는 자연 법칙을 나타내는 식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라면, 인베리언트는 물리량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물리량이 그런 두 기준계에서도 같은 값을 갖는다, 불변이다, 그 값이 안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베리언트한 양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광속이죠. 광속은 어떤 기준계에서도 똑같은 값을 간다고 했죠. 또 뭐였습니까? 4차원 스칼라는 어때요? 다 똑같은 값을 간다고 했죠. 그래서 4차원 스칼라는 바로 인베리언트한 물리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지식을 가지면 우리 식을 딱 보면 그 식이 올바른 식인지 아니면 근사적인 식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네, 4차원 스칼라나 4차원 벡터로 표현됐는지 이렇게 보면 되죠. 가장 기본적인 식인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뉴턴의 운동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도 쓸 수가 있냐면,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운동량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죠. 두 개가 똑같은 식입니다. 그랬을 때 이게 어떻습니까? 이건 지금 3차원 벡터식이죠. 자,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특수상대성 이론에는 부합하지 않아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는 만족하지 않는 식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바로 뭐겠습니까? 이거는 비상대론적인 역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근사식이다. 근데 이게 틀린 게 아니죠. 사실은 상대론적인 현상은 어떤 경우에만 나타나냐면 속도가 굉장히 광속과 거의 같아야지 나타납니다. 우리 주위에서는 어때요? 광속과 엄청, 그래서 음속으로 달리더라도 이것은 상대성 이론을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뉴턴의 운동방정식이 우리 주위 현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확한 식이지만 원칙적으로는 이게 근사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제대로 된 식으로 만들어 놓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특상대성 이론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제 4차원 벡터까지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뭘 알 수 있냐면 이 식을 4차원 벡터로, 이거 지금 3차원 벡터 식이죠. 이 식을 4차원 벡터로 표현할 것 같으면 그러면 올바른 상대론적인 식이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면 4차원 벡터로 표현되든가 또는 전부 다가 4차원 스칼로 되어 있든가, 그렇다면 우리 자동으로 그것은 상대성 이론에 부합하는 식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놓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어떻게 고치면 되겠습니까? 이건 지금 3차원 벡터로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이걸 4차원 벡터로 이렇게 고쳐놓으면 되겠죠. 근데 이거 고칠 때 주의해야 됩니다. 좌변은 4차원 벡터고 우변 4차원 벡터가 있는데 시간은 어떻습니까? 원래 dt 시간은 4차원 스칼라가 아니었죠. 그래서 우변을 4차원 벡터로 만들려면 dt분의 d에 해당하는 것도 4차원 스칼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자, 이 우변은 어떻게 했냐면 운동량 벡터 대신에는 4차원 운동량을 쓰고, 시간으로는 고유 시간을 쓸 것 같으면 이게 4차원 스칼라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좌변이 문제입니다. 좌변 힘, 우리 좌변 힘인데 이 힘을 4차원 벡터로 표시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은 힘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기력의 경우에는 4차원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전기력도 좀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유인력의 경우에는 사실은 상대성 이론, 특상대성 이론을 일반화시킨 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인데 알고 봤더니 만유인력은 없습니다. 만유인력에 해당하는 현상을 설명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일반 상대성 이론이죠. 그래서 만유인력은 자, 어떻게 4차원 벡터로 만유인력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유인력이 주어지는 현상은 전부 다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적용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가지 기본 힘 중에서 뭐가 남았습니까? 강력과 양력. 이 강력과 양력은 어떻습니까? 원자 핵 속에서만 존재한다 그랬죠. 이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적용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죠.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기력에 관한 한 우리 뉴턴의 운동법칙을 만약에 적용한다면 뉴턴의 운동법칙에 맞는 걸로 바꿀 수가 있는데, 자, 그렇게 바꿔놓는 게 큰 실익이 없습니다. 또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만족할 수가 있냐면, 우리 간단히 만족할 수가 있는데, 먼저 운동량 벡터를 한번 보겠어요. 우리 3차원 운동량 벡터를 우리가 어떻게 정했습니까?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죠. 이게 3차원 운동량이니까 질량이 바로 3차원 스칼라가 되고, 그 다음에 속도는 3차원 벡터가 돼가지고 운동량이 3차원 스칼라와 3차원 벡터의 곱이니까 3차원 이제 벡터가 되는 것이죠. 근데 4차원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4차원 운동량 벡터는 어떻게 됐냐면 정의가 4차원 운동량 벡터는 M0V4 그랬죠. M0는 이게 정지 질량이었고 그게 이제 4차원 스칼라였습니다. V4는 뭡니까? 이건 4차원 속도 벡터 이거죠. 그래서 정지 질량과 이거는 4차원 스칼라고 그다음에 V4 4차원 속도를 이렇게 쓸 것 같으면 우리 4차원 운동량 벡터가 되는데 이 4차원 운동량 벡터를 우리 어떻게도 표시할 수가 있냐면 4차원 속도가 감마 V하고 네 번째 시간 성분은 I 감마 C였죠. 그래서 이걸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4차원 운동량 벡터의 성분을 다 쓸 것 같으면 네, 공간 성분 이렇게 되고 시간 성분 이렇게 되는데 이 공간 성분만 먼저 보면 어때요? 네, 이걸 갖다가 이 공간 성분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상대론적 운동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상대론적 운동량을 쓴 걸 딱 보니까 이 첫 번째 가로를 뒤에 거를 가로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정지 질량에다가 상대론적 속도의 공간 성분을 곱한 것 같죠? 그다음에 두 번째 가로를 앞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그럼 이게 바로 뭡니까? 요거 상대론적 질량에다가 3차원 속도를 곱한 것 같죠. 자, 이렇게 상대론적 4차원 운동량의 상대론적 운동량 공간 성분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우리 뉴턴의 운동 법칙을 고칠 때 비상대론적 역학이 dt분의 d하고 m0v 이렇게 썼다면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 뭘 알 수 있냐면 우리 전에 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dr을 곱해가지고 양변을 적분할 것 같으면 dr 곱하면 여기 dr 곱했을 때 dt를 1로 갖고 올 수가 있죠. 그러면 dt분의 dr이 뭐가 됩니까? v가 되죠. 근데 여기 v.v는 뭐하고 똑같냐면 v.dv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바로 적분할 수가 있습니다. 적분하면 뭐가 나오냐면 2분의 1 m0 v2제곱 빼기 2분의 1 m0 v1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이게 이제 1에너지 정리인데 이 1에너지 정리를 효과적으로 잘 표현하기 위해서 운동에너지를 도입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운동에너지가 2분의 1 m0 v제곱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거는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한번 적분해가지고 이래는 정리 만들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무엇을 압니까? 뉴턴의 운동방정식이 근사식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의심할 수가 있겠죠. 이거 운동에너지 이렇게 정의하는 게 이게 맞아? 이렇게 이제 의심할 수가 있겠죠. 정말 이제 이거는 사실은 이 운동에너지는 근사식이다. 그래서 물질의 속도가 커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광속에 가까워지면 운동에너지를 2분의 1 mv제곱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상대론적 역학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여기에 4차원 벡터를 쓴다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4차원 벡터를 써가지고 운동 법칙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로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자, 요놈 대신에 여기에 있는, 자, 이게 비상대론적인 운동 법칙이에요. 여기에 M0V, 요게 운동량인데, 여기에다가 그냥 상대론적인 운동량, 우리 아까 한 거 있죠? M0 감마 V, 요거만 집어넣어도 상당히 상대론적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우리 뭘 하냐면, 이걸 가지고 아까 1에너지 정리와 똑같은 방법을 써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1에너지 정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됐어요? dr을 곱했죠. dr을 스칼라 곱했는데 이것도 dt를 옮길 것 같으면 어때요? 여기 이렇게 v가 되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 v.v가 있으니까 이 벡터는 없어지고 그냥 v.dv 이렇게 크기만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 크기만 갖는 것은 한번 이놈을 이걸 미분하면 이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서 이거 우리가 금방 적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에너지 정리를 할 때 딱 적분을 했더니 1에너지 정리가 어떤 식으로 표시되냐면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데 아까 2분의 mv제곱 이런 거 없었죠.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냐면 총에너지라고 정의합니다. 이렇게 총에너지라고 정의하면, 자, 이걸 총에너지라고 하겠어요? 이 총에너지는 바로 뭐냐면 물체가 움직일 때, 물체가 움직이지 않을 때의 정지질량 에너지에다가 움직일 때 운동에너지를 합한 거, 이게 바로 총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정지질량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베타, 속도가 0일 때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m0 c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이거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상대론적인 운동에너지는 사실은 뭐야 되겠습니까? 총에너지에서 정지질량 에너지를 뺀 거야 되죠. 그런데 이것을 근사적으로 베타가 1보다 작다면, 속도가 작다면 이런 뜻이죠. 그러면 요 가로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 됩니까? 바로 2분의 1 베타 제곱이 돼가지고 이 K가 총에너지에서 정지질량 에너지를 뺀 것이 근사적으로 무엇과 같습니까? 근사적으로 우리가 아까 비상대론적인 역학에서 구한 운동에너지와 같다고 하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까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완전히 상대론적으로 바꾸지 않고 상대론적 운동량만 이용을 해가지고도 이렇게 상대론적 운동에너지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차원 벡터의 두 번째 시간을 다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에 4차원 벡터 세 번째 시간을 해야 될 텐데, 자, 누가 질문을 제안했어요. 라플라스 변환을 좀 한번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라플라스 변환을 강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4차원 벡터 세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